자, 오늘 오후에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비공개 오찬, 점심을 함께 한 겁니다. 최근에 여당 상황 굉장히 미묘하고 묘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 뉴스와이드 첫 이슈는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인요한의 판정승 물음표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앞서서 김기현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이 뭔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오찬과 관련해서 좀 늦은 시각에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에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건 없으신가요? 요청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주신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 혁신에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신 게 없으실까요?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브리핑만 짧게 하고 질문에 대해서 거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혁신 얘기 혹시 하셨을까요? 그 밖에 뭐 없었습니까? 무슨 얘기를 자세히 한 건가요? 답은 없었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죠. 오늘 오찬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누가 참석했는가?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희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방금 전에 브리핑을 했었죠. 여당 지도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대통령실 참모들 참석했다고 합니다. 비공개였습니다. 자,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찬. 이런 둥근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사진 하나 더 있죠. 요 김기현 대표와 특히 가까이 있는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손짓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는데 김기현 대표의 저 표정은 뭘까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표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손짓까지 나온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정민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아까 제목이 물음표이긴 했지만 이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닌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그러니까 판정승을 준 거다. 이렇게 단박에 정치권에서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무슨 대통령이 뭐 누구를 승하고 뭐 누구를 패하고 뭐 누구를 손잡고 누구는 뭐 손 안 잡고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예.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수석도 바뀌시고 이러니까 예. 그 지도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예. 그 왜 임명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앞으로 협조도 좀 부탁드린다. 여러 정책에 관해서 사실 당과 그 예. 용산이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민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또 혁신위원들하고 또 식사 자리 한번 만드셔서 조만간 혁신위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오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대통령한테 트집 잡고 뭐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볼 때는 또 뭐 혁신위도 충분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식사 뭐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기에 뭐 그렇게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일까 이러면서 그 섣불리 사실 진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오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다 이런 취재 설명이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 박성준 의원 나와 계신데 오늘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짧게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오늘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가를 짧게 설명을 했어요.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이거에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거의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지도부에 이제 힘을 실어준다는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움에 있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 어떤 신망을 얻기가 힘든 구조화에서 결국은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현실적 선택과 현실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텐데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혁신위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한 그 거잖아요. 질문이 단박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뭐냐면 예. 혁신위에 대한 어떤 판정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건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볼 때 당 지도부와 혁신은 위닝 게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예. 하면서 서로 이 안을 가지고 혁신위가 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봉장이 돼서 이 안을 치면 지도부가 받쳐주고 이 위닝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혁신위와 지도부는 어떤 형태가 됐냐면 제로섬 게임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내세운 것을 김기현 대표가 부정하거나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것을 이뇨한 혁신위가 또 부정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열음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파열음에 대한 것을 방점을 찍고 사실은 이제 정리 단계로 가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죠. 예. 그것을 누가 해줬냐 그러면 역시 대통령이 지도부에게 이제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예. 행간의 의미를 좀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예. 자, 정치권 시각이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지만 약간씩 갈려요. 그리고 아직은 뭐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 아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해석도 좀 해보고 분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판단들을 할 시간이 좀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아까 제목이 혹시 판정승 아닌가 이렇게까지 정치권에서 단박에 해석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그렇게 썩 편한 관계 아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사실은 거침없는 얘기하려고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나면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겪은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소탈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또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한 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마음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당이 변화를 겪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겠지요. 강승규 전 수석이 이제 직전까지 참모였잖아요. 지금 이제 나와서 오늘 인터뷰를 한 건데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자 박상환 교수님, 혁신이 결국에는 이 원래 활동 시한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해산되는 수순으로 갈 걸로 판단하십니까? 뭐 사실상 뭐 혁신위의 활동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돌아왔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소위 말해서 그 지도부의 험지 출마 이 갈등이 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뇨한 위원장이 뭐 내가 하는 얘기는 용산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루에 3시간씩 프리토킹 하는 사람이다. 아까 영상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누가 답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순방하고 며칠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이뇨한 위원장이 데드라인으로 12월 4일을 얘기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도부에서 회의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뭐 안건으로 보고받은 바 그렇죠. 없다라고 나온 절차상의 거죠. 이유를 들어서 그냥 회피해 버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도부를 불렀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이뇨한 위원장이 뭐 만나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알아서 하시라 소신껏 하시라 그랬는데 안 만나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도부를 만났다? 그거는 물론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인물들도 좀 싹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마음이 이뇨한 위원장을 통해서 좀 표현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이 못 받쳐주는 거죠. 대통령의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있던 동력으로 했는데 엑스포 광탈하면서 그 동력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더 빚는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대통령 오자마자 당무감사를 통해서
40명 물갈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타협을 소식 대통령실에다가 예.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한 거고. 그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원래 의중은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았던 그런 제안들에 담겨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대통령이 그 혁신위를 통해서 좀 물갈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약간 타협책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결국은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겼다.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대통령의 뜻이라는데도 버텼잖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대통령이 고집할 경우에는 예. 대통령의 뜻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좌절되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예. 즉 대통령의 영이 안 먹히는 상황이 떠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령이 여당에 안 먹힌다? 예. 그럼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임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동력이 있다면 밀어붙였겠지만 예. 그 동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지도부의 어떤 그 당무감사 결과 이거는 타협책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본 걸로써 오늘 뭐 그 개편과 맞물려서 예. 오찬을 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가장 상식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인준 변호사는 오늘 오찬이 타협책의 일환이다라는 지금 박찬영 교수님의 분석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직 섭부르다. 아, 섭부르다. 오늘 모임은 말 그대로 이른바 윤석열 2기 비서진과의 상견례다. 그것도 비공개 상견례. 그렇습니다. 공개를 안 했어요.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냥. 그리고 아까 사진도 너털웃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굉장히 실무적이고 예. 상당히 심각한 듯한 그런 사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기에서 비공개한 것이 만남 자체로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완전히 신임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느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 그 표정들이 굉장히 좀 뭔가 일을 하는 분위기고 진지한 분위기인데 만약에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웃음을 띠고 약간 파한대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면은 그렇죠. 그거는 그 자체로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완전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 모습은 그것까지는 그렇죠.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당정 대통령실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첫 상견례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결국 아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내일이나 모레 혁신위원장 만나면 어떡하죠?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가능성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전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 사임장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죠. 그 말씀 자체가 살짝 뭔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느낌을 비친 상당히 것 같은데. 풍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뭐 골프도 뭐 18월 장갑 벗어봐야 한다라고 하듯이 예.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숨을 좀 살짝 한 템포 쉬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그 뚝심을 계속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뭐 골프에 비유를 하셨는데 주말에 골프를 하셨는지 그걸 갑자기 생각나신 것 같은데. 골프 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만약에 내일이나 이번 주 내로 혁신위원들을 용산으로 초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한다면 그럼 정치권의 해석과 언론의 기사 쓰기 정말 어려질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양쪽 다 힘을 실어준 건가? 아닌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 분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기다려봐야겠군요. 어떻게 되는지.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요. 연속적으로 지금 2명의 아직은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개각 대상이 됐지만 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잖아요. 그중에 한 분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지금 장관 얘기인데 사진에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왔거든요. 근데 걸림돌 딱 한 사람 잡는다. 이거 누굴 걸림돌이라고 하고 잡겠다고 한 걸까요? 원희룡 장관 어제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선거 아무리 들어도 선거가 연상되는 어떤 얘기일 거랍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희생한다. 근데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뭐 엎쳐버리겠다.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최근에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역군이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는 어떤 예의가 있었는데 본인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 기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질문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정부에 참여해서 책임이 컸던 만큼 저는 당연히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설선수범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오히려 더 앞장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민경 전 최고위원, 솔직하게 저 정도 얘기했으면 이거 계양을 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가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핵심 키워드가 나왔어요. 딱 한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걸림돌이라고 묘사하면서 딱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딱 한 사람이 누구냐 설명도 해줘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누굽니까? 이재명.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딱 해석이. 그러니까 저 발언이 심상치는 않거든요. 심상치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러면은 인천으로 가려나 보다라고 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이 그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딱 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직접 합법을 쓸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간접 합법을 쓸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라고 해석하지만 그 답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 해주고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명확한 답은 안 있잖아요.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 국민들께 저 정도 했으면 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양을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거의 계양을의 99% 간 얘기를 꺼내놓은 거다 지금. 네, 그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간다.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는 그 지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들은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말씀을 다 하셨네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러다가 만약에 인천 계양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면 안 갈 수도 있죠. 아니 만약에 거꾸로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완전히 벗었어요. 근데 이제 출마해서 어딘가 출마하는데 그게 인천 계양을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닐 수 있을까요? 아닐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는 경우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례대표로 간다던가. 그거는 원희룡 장관 쪽이 아니라 그 상대편에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됐는데 국민들께 원희룡 장관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목적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 지금 이제 대권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의원 지금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건 아니에요. 계양을 전후 얘기했으면 저거는 번복하기 어려운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강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박성준 의원님 일단 저게 계양으로 간다는 소리가 들리시는지. 일단은 제가 이제 들어보면 정치인의 언어가 항상 보면 이제 메타포, 함축적 의미가 있는 건데 함의가 있는 건데 이 단어를 희생을 썼잖아요. 희생이 뭐냐? 자기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자기 예언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럼 그게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정치인들이 잘 쓰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희생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희생 따라 솔선수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자기 예언을 한 거예요. 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는 그거 자기 희생된다라는 얘기고 그건 뭐냐면 걸림돌이라는 또 표현을 썼잖아요. 그 걸림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걸림돌에 넘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언어를 보면 그동안에 쭉 정치 행보한 걸 보면 언어 자체가 정리되지 않고 정제되지가 않더라고요. 돌출의 언어를 쓰던데 오늘도 지금 언어를 쓰는 걸 보면은 쓰지 않아야 될 용어들을 너무 썼어요. 사실은요. 저게 이게 자기는 불현듯 그냥 얘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기 예언을 한 거고 결국은 지금 어떤 의미를 자기가 강조하고자 저렇게 언어를 썼냐면 나는 국회의원도 3선하고 제주지사 2번 하고 정치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토부 장관 하면서 충성서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서울 양평고속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원안을 파행시켜가면서 저렇게까지 국가 정책 사업을 망쳐놓고 도망가듯이 지금 와가지고 뭐냐 이거 자기
탈출구를 이제 모색한 건데 그 탈출구는 뭐냐면 예. 희생이라는 카드를 좀 쓰게 된 건데 그 희생 카드를 썼을 때 결국 이제 희생 플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적 언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이 얘기를 가신다는 제가 거잖아요.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것은 자기가 예. 이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대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미 불현듯 의미를 이제 담아서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자기의 정치적인 수순이 그대로 예. 되지는 않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예. 타겟팅 자체가 너무 섣불리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역시 원희룡 장관은 돌출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지울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반박해도 왜냐하면 되는데? 예, 제가 잠깐만. 아니 제가 반박을 해야죠. 예, 반박하세요. 일단.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여기서 희생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걸림돌이잖아요. 그럼 걸림돌을 붙잡아요. 예. 근데 사실 선거도 전쟁하고 똑같아서 기싸움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딴 데 못 가요. 옴짝달싹 못 해요. 그렇죠. 그 지역에 묶어놓는 거죠. 설사 거기서 개인인 원희룡 장관이 희생될 수는 있지만 예. 묻지만 뭐냐면 당과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의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 만약에 그 원희룡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붙으면 온 언론이 계속 거기만 그렇죠. 주목을 받겠죠. 주목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작은 움직임이 다 보도가 된다니까요. 엄청난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기싸움인데 대표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딴 데 가보지도 못해요. 예. 그럼 야 저기서 이재명 대표도 어렵겠구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희룡 장관은 과거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이상하게 싸우면 이겼어요.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하자 다섯 네, 번 써 다 이겼다. 아니 신기해요. 예. 그러면 이번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요. 그런 게 있어요. 꼭 열심히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 분명히 뭔가 그 알파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예. 희생이라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그 해석하는 건 아니다. 아니, 내가 박성준도 이렇게 드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보면은 설명하신 걸 좀 아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희생탈 되든 희생플라이 되든 아무튼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도전을 하려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떠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뭐냐면 이제 가정법을 예. 자꾸 쓰는 건데 정치는 이제 구도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구도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듯이 예. 제일 상징적인 의미의 어느 지역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가 선택에 따라서 이 구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인천 계양을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의 그 구도가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원희룡 장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인천 계양을 간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자기가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뭐. 그냥 이미 뭐냐면 이제 정치적 선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 플라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돌출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변수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 하신 상황 거죠. 변수라는 것이 특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반응을 저도 좀 보면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원희룡 장관이 그 계양을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찝찝하면서 뭔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당 쪽 분들에게 도발적 질문을 좀 하셨어요. 두렵냐고 지금. 딱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박성준 의원님. 정치에 어느 정도 선을 올라가잖아요. 두려움이 없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가 무너지는 것을 눈짓과 몸집에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아까 왜 정미경 의원도 기세 싸움, 새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기상, 기세, 기운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을 이미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거 얘기 됐고. 아니 최인영 변호사는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 이 얘기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주제 넘어갈까요, 제가? 그거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앞길을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이 누굴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대권을 바라보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걸림돌 한 사람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돌은 뭐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헌신, 희생 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도 이완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첫 키워드가 통합.
네. 두 번째가 헌신과 희생입니다. 예.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 얘기했던 배경 자체가 기독교 집회였습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했던 것이고 희생이란 표현. 또 예. 희생은 뭐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어떤 그 역설 죽어야 사는 본인이 헌신해서 정말 희생하면은 오히려 대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설적 진리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예. 뭐 본인의 어떤 미래를 예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예언하는 그 너머를 예언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지금 종교 얘기하는데 지금 본듯이 설명을 해줬는데 실제 아까 어제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사실상 개항을 해 출마할 걸로 들리는 그 발언한 장소가요. 종교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살짝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제 이번 행사 오늘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희망 천재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신앙 간증을 기립박수로 오늘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게 이게 처음 일정입니다.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저도 앞장서고 헌신하겠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뭐 간증,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쓰는 표현이죠. 간증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 자리가 정광훈 목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 정광훈 목사도 뭔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모임 자체가 정광훈 목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장관 쪽이고 개각 난 다음에 처음 찬 자리가 저기다. 근데 정광훈 목사와 함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나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왕년에 이랬다 그러면서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김원웅 회장도 그렇고 보니까 이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원희룡 장관 아까 기사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많은 질문 중에 어제 그 자리는 왜 가신 거예요?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상북도 우리 이철우 지사님 측에서 이제 경북 지역의 각 지역에서 그 장로연합회에서 모이는데 제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겁니다. 뭐 거기에 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뭐 자세히 잘 모르고 갔고요. 박상현 교수님, 네. 논란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을까요? 뭐 실제로 모르고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지의 분위기 그리고 자기 뒤에 나올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는 거 알면서도 희생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광훈 목사 그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방금 보신 게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등장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거를 평상시라면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하고 같은 자리에 쓴다? 아마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섰어요. 그럼 여기에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어떤 전략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이 바뀌고 있다. 아까 걸림돌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은 지금 원희룡 장관의 최대 경쟁자가 누구냐 하면 한동훈 장관입니다.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 경선, 본선 얘기하는 건 대선 그렇죠. 얘기하신 그러니까 거죠? 몸은 총선에 있지만 눈은 대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 소위 로얄 로드를 걷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에서 당의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될지 선대위원장이 될지 뭐 지역구 네 맘대로 골라라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 본인은 희생을 얘기했어요. 컨셉 1, 희생입니다. 예. 컨셉 2, 보수의 적자 얘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두고 다투고 있는 건데 최대 경쟁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려면 한동훈 장관은 아직 보수 컨셉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념적 색깔이 물론 보수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보수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기독교 어떤 보수 기독교 쪽에 러브콜을 보냄으로 인해서 보수 적자 경쟁에서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지금 마치 뭐 개항을 뭐 이게 논란의 중심 같지만 사실은 한동훈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컨셉이 희생 컨셉과 보수 적자 컨셉 요 두 가지를 오늘 경상북도 장로연합. 그러면 어제 갔던 그 행사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간 거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몸은 지금 총선 입은 개항을 얘기하고 있지만 눈은 대선을 보면서 한동훈과의 차별화 그리고 본인이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가장 총선 국면에서 빛날 수 있고 대선 이후에 자신의 입지를 올릴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게 맞겠죠. 최인정 변호사는 어제 저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 그리고 정광훈 목사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저기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광훈 목사가 올지 어떻게 압니까? 저기가 무슨 서울 강북입니까? 저기는 경상북도에 있는 기독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모인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최도 가운데 다리를 놓아준 것도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쪽에 가는 걸 알고는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KTX 타고 끝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된 거다. 그렇죠. 어떻게 거꾸로 정광훈 목사가 있는 걸 아는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경광부회고 그것이야말로 앞뒤 아무런 맥락이 없는 것이죠. 몰랐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이것은 서울의 집회가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집회이고 속의 주체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우 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면은 그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이용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가 무슨 뭐 불교 행사 아니잖아요. 불교 행사라고 했다고 하면은 또 뭐 요즘 이렇게 또 나름대로 그 말씀을 나눴겠지만 기독교 행사고 간증하는 기독교 집회였기 때문에 지금 용어 자체도 희생, 헌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추후에 대통령에 나갔을 때 어떤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힘을 옆에 있는 분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 사안을 보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박성준 의원. 저는 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정치인들 중에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정치적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꼭 요새를 가요, 요새. 그게 뭐냐면 요새요? 그 TK 요새를 찾아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 집회라고 하지만 저 현장을 봤을 때는 이제 정치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단체의 장로들 모임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찾아간 거고 저 장소에 정광훈 목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순수성을 잃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구구적인 어떤 색채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어떤 정치 행보를 했을 때 저렇게 TK 지금 얘기했잖아요. 장관 그만두고 찾아간 곳이 TK 아닙니까? 대구 경북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요새 찾아가면 되겠어요? 뭐냐면 저는 미국의 정치 전략가 중에 딕 모리스라는 아주 그 최대의 전략가가 있는데 정치인의 성공 요인 또 실패 요인을 분석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분열, 극단, 무능이라는 거예요. 분열주의자, 그다음에 극단주의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무능력. 그런데 지금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저런 행보가 극단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뭐냐면 TK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요새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서 인정받을 때만 대선 후보가 되고 정치적인 어떤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 정책 계산의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찾아가는 건데 첫 방문지로서의 저 모습이 과연 저는 큰 정치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저버린 거 아닌가. 이미 저는 첫 행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한 일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권사이고
이 원희룡 장관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세요. 예. 그다음에 형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예. 그러면 그 크리스찬들은 보통은 그 장로 연합회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막 경북 지역 장로 연합회, 예. 서울 지역 장로 연합회 이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연합회에서 사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모임을 갖고 지역별로 예.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그 간증자 강사로 원희룡 장관을 아마 초대해서 초대를 받았다고 간 거죠. 그다음에 보통 초대를 할 때 이게 접촉면이 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 이철우 지사가 이제 국민의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는 원희룡 장관을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장로연합회 쪽에서 이제 부탁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그럼 강사로 가지 거기에 누가 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가서 간증을 한 건데 그걸 뭐 정치 집회다, 뭐 TK를 왜 갔냐 이런 게는 너무 과도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기독교인들은 저런 걸 보고 그냥 간증 집회 가신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정치인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행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행선지를 어디로 가느냐가 정치의 행보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첫 방문지는.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많은 지역 중에 TK를 갖고 종교단체고 그거 정가원 목사의 영향력 있는 집회를 갔을까? 이것은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는요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사실 간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누구한테 알리고 뭐 언론에 뭐 홍보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부러 갔다. 왜 거길 갔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알겠습니다. 아니 그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 알겠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이해할 거라고 봐요. 정미정 최고위나 최인정 변호사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해할 만한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나 여기 박성준 의원하고 이 박시환 교수님께서는 이거 정치적으로 뭔가 전략이 있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해석을 아주 다르게 해주셨어요. 초반 얘기할게요. 이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종교 행사로만 그쳤다고 하면은 이 주제가 다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해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언론에서 그만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순수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왜 이 주제가 잡혔는지. 가장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잡혔어요. 누가 봐도 개항을로 간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소는 약간 부수적인데 토론이 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패널분들이 원희룡 장관을 얘기하시면서 아까 특히 박창환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장관 얘기했는데 막 두 인물 헷갈려서 혼동이 돼서 한희룡이라고 잠시 말씀하셨어요. 막 그냥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자,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주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한동훈 사용법 최종 버전은 무엇이냐? 사용법을 누가 쓰고 있는데 아직 최종 버전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요. 자, 우선 한동훈 장관이 총선과 관련돼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차기 대선 주자 뭐 이렇게 놓고 여론조사를 또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나온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주자는 범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그러니까 어떤 분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숫자를 다시 뽑은 거예요. 보시면 한동훈 장관이 저게 일주일 앞섰게 한 달 전 거거든요. 10월 그다음에 11월 비교인데 가장 최근 11월이 58%.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이상은 한동훈 장관을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퍼센티지, 그 비율이 더 늘어났어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빨간색 그래프인데 한동훈 장관은 약간 회색, 검은색이잖아요. 아직은 장관 신분에서 저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여당 소속이시니까 이렇게. 근데 원희룡 장관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죠. 아무튼 절반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음 하나 더 보죠. 보수층만, 그러니까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등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수층만 나눌 때도 역시 많이 높게 나왔어요. 47%,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럼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발언 좀 묶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총선에 이쯤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온 게 더 이상할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 정치권 시각이. 그럼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보통의 시각인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역구를 나온다면 어디로 그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른바 한동훈 사용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저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좀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당협위원장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죠. 전국구. 이게 이제 비례대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한 목소리였거든요. 자, 그럼 방송이 나가는 동안,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다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지역구라면 어느 지역을 선택할까?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 아니면 강남일 수도 있고요.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것인가? 전망을 써달라고, 선택을 해달라고 네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쓰셨죠? 그러면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자, 보시면요. 일단 제가 한 번씩 볼까요? 비례 쓰신 분이 있고 기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또 비례 용산도 있고요. 박성준 의원님은 뭐라고?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이건 또 약간 독특한 대답을 쓰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분씩만 딱 드릴게요. 설명을 쭉 해주세요. 먼저 최인영 변호사. 비례입니다. 비례대표 밑에 쓴 게 리베로입니다. 우리가 그 2002년 월드컵 어떻게 보면 캡틴 우리 홍명보 선수가 리베로로 전 그 어떻게 보면 필드를 누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 지역에 발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자체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국민에게 스타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 가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정 세력, 특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험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발이 묶이면은 전체 어떤 대한민국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네임을 그대로 쓰고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확실한 비례를 주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우리 선거 기간 동안은 전국을 다니면서 최대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의 사용법은 극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저는 비례대표를 꼽고 확실한 비례라면 번호상으로 앞번호를 준다는 뜻입니까? 네, 사실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왕 주는 거 그냥 2번 주시죠. 아, 그렇죠. 요즘에 법상으로 1번은 여성 후보니까 남성 후보의 가장 높은 2번을 받을 수 있다. 상징성이 있으니까. 자, 똑같은 답을 쓰신 게 박상현 교수님인데 비례하고 밑에 또 용산을 쓰셨어요? 지금 선거 제도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동형이라면 비례 나가는 게 의미가 없죠.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렇죠. 병립형으로 간다 그랬을 때 만약에 선거가 바뀐다면 저는 비례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섣불리 지역구 나갔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대선 후보로 못 나옵니다. 그럼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즉 배지 달고 바로 본선으로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은 또 선거 기간 중에 전국적인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비례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 그때 비례라면 만약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거대 정당도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면 비례인데 선순위입니까 후순위입니까? 저는 후순위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번호가 15번에 20번 때 뭐 이 정도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도 비례에서는 또는 표를 찍지 않아도 비례에서는
비례표는 나보고 찍은 거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후순위가 좋은 거죠. 만약에 선거구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예. 상징적 의미로 저는 뭐 용산에 나오는 게 가장 용산에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서울 용산구. 알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기타를 쓰셨는데 제가 아까 드린 보기에 답이 없었습니까? 네. 뭐 어느 지역을 가건 뭘 하건 예. 한동훈 장관이 선택하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인가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례라고 다 얘기하시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비례 가면 이거는 언론이나 그 민주당 쪽에서 가만두질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장단점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정치를 굉장히 오래 취재하신 예. 그 정말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 종로 가야 된다. 그게 답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 각각의 그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선택하든 한동훈 장관이 선택하는 게 정답이다. 예, 거기에 맞춰서 아마 다 모든 게 움직이고 돌아가지 그래서 않을까. 기타라고 쓰셨다. 예, 저는 그래서 기타라고. 물음표를 남겨두신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 네 분은 됐고요. 저기 박성준 의원님만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정치도 하고 정치인들 이제 받았을 때 머리가 좋고 자기 계산이 좀 있는 분들은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승부사적 기질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꼽고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은 개각 과정들을 보면은 원포인트 개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지금 그런 추세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석 추정이 나오죠. 지금. 뭐냐면 일정 조정이 안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승부사적이 있다고 하면 내가 12월에 나가서 이 지역을 가겠다라고 해서 먼저 깃발 들고 가는 거예요. 정치인은. 장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들이 보통 재요 많이. 제가 뭐 이상훈 앵커도 뭐 앵커해 보였지만 저도 이제 앵커하면서 많은 정치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이게 결정장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재는 거예요. 계속 잴 겁니다. 비례될 건지 여기 갈 건지 저기 갈 건지. 그리고 아침 이게 조언하는 그룹이 많아요. 야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해요. 그거 결정 못해요. 이런 캐릭터들이 대부분 결정을 못해요. 제가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러다 악수를 두는 거죠. 뭐 끝에는 역시 약간 비판적인 평론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장수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냥 물결을 만들어서 쫙 가야 되는 건데 여기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분의 어떤 전망 분석 좀 들어봤고요. 한동훈 장관 주제가 좀 더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잡혔죠? 이런 상황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내일 여당 의원들과 만나요. 근데 이제 의원총회, 정책의원총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만나냐면 그 설명을 하는데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자리를 내일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단순히 이민청 얘기만 묻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어디 장소에 보면 의원분들도 뭐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일도 아마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개각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정미경 최고위원께 제가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어제 있었던 개각에 한동훈 장관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럼 연말쯤이나 해를 넘겨서 총선에 문제 없는 그 시점에 원포인트 개각,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만 따로 개각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정치권이 또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게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마무리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장관이 수사에 개입을 해서 막 어떻게 수사 지휘를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 못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가 이재명 대표 사건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내용이 뭐 재판적인 거, 수사적인 거. 그러면 전반적인 큰 의미에서의 마무리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의 뭐 마무리라든가. 그게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고요. 혹시 일각에서는요, 더 나가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최근에 수사가 또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그 법무부 장관이 나가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하고
맞물리시려는 아니 건가? 그거는 진짜 너무나 나간 얘기인 것 너무 같아요. 나간 겁니까? 예,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건만 봐도요 엄청나잖아요. 예. 공격을 온몸으로 한동훈 장관 다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업무의 양이라는 게 보통의 그 장관, 법무부 장관이 했던 그 양보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뭘 해도 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부분 야 이제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국회에 나가서 체포동의 관련해 가지고 또 한동훈 장관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얘기하려고 저런다. 그건 진짜 나간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께 법조인이시니까 이번에 어제 있었던 개각 6명이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뭐 나중에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어제 포함이 안 된 건 왜? 뭐 대통령이 결정이죠. 뭐 그건 뭐 저희가 뭐라고 그건 당연한 건데. 할 건 없는 것이고 예. 핵심 묻는 것은 왜 그때 한동훈이 빠졌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 법무장관으로 살 일이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건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건 어쨌든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쨌든 지금 사실상 이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한동훈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저는 전략적 생각합니다. 판단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악수를 둔다라고 지금 희망 회로를 돌리셨는데 예. 그것보다는 결국 국민 적어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 중폭 개각에 있어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될 부서는 충분히 아직까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했을 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시각이 갈리고도 있지만 오늘 패널분들도 약간 평가가 좀 갈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13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이른바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 지금 바로 보고 계십니다. 제목 자체가 심상치 않은데요. 결심한 이낙연일까? 이준석과 한 배일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배를 탈 수도 있는 거냐? 이런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어제도 언론 인터뷰에서 심상치 않은 얘기했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알 겁니다. 어떤 것이 민주당 지지도를 억누르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정을 해도 왜 반사 이익도 못 받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민주당이 압니다. 단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그걸 깨면 됩니다. 달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예.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마지막 대목은요. 당원들이 당에서 나가라고 바란다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당원들 청원 홈페이지를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 장애물 출당 요청하는 청원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보면 2만 명이 넘어갔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17,000명? 오늘 중에 2만 명이 될 거였는데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이걸 보고 아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나중에 5만 명이 넘으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뭐 어떻게 해요? 나가려면 나가야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박창환 교수님. 네. 이거요. 이제 당을 나갈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물에 사는 고기하고 바닷물에 사는 고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에 사는 고기가 민물 가면 죽습니다. 또 민물 사는 고기가 바닷물 가면 죽어요. 그렇죠. 죽죠. 안 됩니다. 그럼 이낙연 대표는 무엇을 목적으로 정치를 합니까?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가서 대통령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결국은 민주당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쪽 물은하고는 안 맞는 거다.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자, 그러면 나갈 때 나가더라도 쫓겨 나간다면 모를까. 본인 스스로
나가는 모습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낙계라고 불리우는 분들, 예. 이분들이 대거 뭐 2월 달쯤 가서 예. 공천에서 배제되는 게 명확해졌다. 예. 이러면은 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뭔가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당을 쪼개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실 분이 아니다. 또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절대로 지지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아는데 예. 아무리 뭐 이낙연 전 대표 내보내라고 5만 명 청원이 된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내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분도 아니시죠. 당원들의 뜻은 충분히 하나 지금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서 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멘트고요. 뭐 이낙연 전 대표는 그걸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나가라면 나가야죠라는 얘기가 당연한 거고 결정적인 어떤 공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예. 나갈 명분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원들 청원에서 나가라. 숫자가 많이 올라갔다. 그건 명분이 안 되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초에도 2월인가요? 그때도 이 이낙연 전 대표 3월이군요. 이낙연 전 대표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그때도 한 7만 명 이상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지금 재연되는 상황이 온 건데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전직 다른 총리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뭔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죠. 들어보시죠. 당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예. 네,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했고 예. 그런 선이었습니다. 짧게 뵌 적은 있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님도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깊숙하게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뭘 상심하고 계셨던 당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에 있는 것이고요.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합니다. 단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제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것을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인생을 걸고 고민할 문제고 너무 길게 끌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인생을 걸고 선택할 것 이건 뭡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다 좋으신데 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바로바로 전달이 잘 안 되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애들르는 건가요? 예, 아까 예를 들면 달걀은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후라이 할 때 밖에서 깬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병아리 자체가 안에서 깨고 나올 땐 병아리로 크지만 밖에서 후라이를 하려고 깨는 게 밖에서 깨는 거잖아요. 그 뜻인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인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말인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의미가 불분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 생각에 미국에서 돌아오실 때는 분명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조만간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 예, 구속이 되고 나면 사실 비대위로 가고 당이 혼란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을 거냐. 이낙연 전 대표 찾을 수밖에 없을 거다. 예.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는 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는 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지만 신당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예.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낙연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다음에 그분의 그 어떤 인성을 봤을 때 그 예. 신당을 만들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인성상으로. 아니 이게 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반대잖아요. 성격의 결은 달라 보입니다. 네, 성격의 결이 좀 다르잖아요. 막 치고 나가신다는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뜻이군요. 건 예. 그런 의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품이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거를 깨고 막 신당 만들고. 아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탁 나가서 신당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이제 제 느낌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한마디 주문을 좀 드리면 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원래 생각은 미국에서 하고 유럽 거쳐서 귀국했잖아요. 그럴 때 원래 생각은
민주당이 약간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을까요? 그런 전망을 했던 건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이제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뭐 한국 정치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선이나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계 개편이라든가 합종 연행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성공 조건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러면 총선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여야의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고 제3지대가 성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예. 우리 역대 선거에서 보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건을 봤을 때 보통 보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유력한 후보. 그러면 그 후보와 그 정치 세력들이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느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럼 저는 이제 차기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당장 중요한 게 그러면 민주당 범야권 지형에서의 시대 정신과 시대 요구가 뭐냐면 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섰더니 역사가 퇴행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경제 퇴행하고 한반도 위기 조정하고 이거 이래도 되겠느냐. 예. 결국 그래서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범야권의 시대 정신이고 시대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는 그렇죠.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 내년 총선은 국민 승리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것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서 시대 욕구를 접어서 저는 그 기치하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봅니다. 그것을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신당 창당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분이 이유는 다른데 결론은 같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좀 뭐라 그러시는 거죠? 약간 이런 반응을 두 분이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셨어요.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선거에서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원칙론을 말씀하셨다. 원칙론을 얘기 드리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우리가 역사로 보면 이게 재밌어요. 한국 정치가요. 근래에 얘기해 보면 양당제와 다당제를 왔다 갔다 하는데 2004년도에는 양당제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다당제가 형성이 됐는데 왜 다당제가 됐냐? 박근혜라고 하는 선거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친박연예든 그 다당제가 됐던 거예요. 2012년도는 다시 양당제였고 2016년도에는 다시 다당제였는데 그건 민주당이 분열했단 말이에요. 그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안철수 정당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당제가 됐고 2020년도에는 제가 나왔을 때 양당제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 내년에는 다당제 형태가 띌 텐데 그 다당제는 뭐냐면 선거제하고도 맞물려 있다. 연동형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선거제까지 그냥 선거제 얘기들 그냥 틈만 나면 말씀들 살짝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여기 지금 신당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70% 더 갔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이낙연 대표가 하시고 싶어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되면은 이낙연 총리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쯤에는 이준석, 이낙연, 유승민, 김종인 이 분들이 한 울타리에서 내년 총선을 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세력으로 국민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요? 이준석, 이낙연, 유승민, 김종인. 아 진짜요? 네. 자, 주인영 변호사. 뭐 전망이 뭐 엄청난 전망인데요. 일단 뭐 그건 한큐에 좀 두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될 걸 물어야죠. 한숨부터 쉬셨어요 지금? 아예 그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몸집을 키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정치적 상상력도 발을 땅에 딛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땅도 없습니까 지금? 결국 지금 발에 둥둥 떠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성이 저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왜 그러냐?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전 민주당 내지 국민의힘 쪽에 들어오신 그 의원과 지금 같이 민주당 내지는 국민의힘 의원은 뭡니까 그거는? 그랬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반윤연대 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뭐 얘기를 했더니만 돌아서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반윤연대 그런 거 안 한다. 그거 가지고 신당을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모이면은 그 또한 새로운 의미의 반윤연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대구에서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서 호남 세력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끄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정치적 가능성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위원회에 있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매개로 해서 오히려 구호남계 정말 진정한 민주당과의 어떤 큰 이른바 DJP 연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둥둥 떠다녀서 땅도 없는데 지금 무슨 뭐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린 제가 약간 좀 머쓱한 답변을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분들께는 추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좀 나와서 전직 여야 당대표들이 서로를 향해서 뭔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 자, 다음 준비된 주제는 이분 전 정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죠. 근데 요즘에 뭐 신당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이 출마를 하는데 본인의 과거 지역구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자 이걸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걸까? 누가 무엇을 아니라고 지금 믿고 싶다는 거죠? 일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근에 굉장히 뭔가 구체적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태까지 몸을 사리지 않았듯이 비겁하게 숨거나 몸을 사리지는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내야 될 문제인 거죠. 뭔가 하겠다는 거 같잖아요. 근데 저게 지난 9월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최근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한참 몇 달 지났는데 근데 최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9월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어디 나갈지 모르지만 비겁하게 몸을 숨기지는 않겠다. 여기서 약간 뭐 희생한다는 뭐 느낌으로 뭔가를 나서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지난달 24일 최근입니다. 적당한 때에 뭔가 드러날 거다. 이게 어떤 질문을 받고 한 건데 총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적당한 때에 본인의 생각과 어떤 결정이 드러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의 총선 지역구를 물려받았다고 통상 얘기를 하시죠. 거기에 지금 계신 민주당 분이 있거든요. 뭔가 걱정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정치인이라면 모든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둬야 할 것이고요. 네. 저로서는 우리 당에 누군가가 나와 경선을 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 높게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당의 원로거든요. 저한테 얘기가 들려오는 거는 아니라고 그 메시지 전달은 받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네.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겁니까? 이쪽으로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어떤 현역 의원도 소위 말해서 거물급 인사가 자기 지역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길 사람은 없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좀 뭐 지역구 차원으로 보면 뭐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아까 기본적인 전략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시각을 그렇죠. 갖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다른 게 대두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정권 인사들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총선에서 부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이번에 다수당 되면은 민주당은 뭐 보여줄 건데 국민에 대한 총선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정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다시 문재인 정권 때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나?
이러면은 유권자들은 고민하게 돼요.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밀어줘야 되나. 그런데 총선 전략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그렇기 예. 때문에 전 정권 인사들이 나온다면 최대한 조용하게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조용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렇죠.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부각되면 예. 민주당은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비례 연립형 아까 선거구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연동형이 가게 되면 위성정당이 가능하잖아요. 이분들이 다 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인물들, 어떤 구도로 기대감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추미애 전 장관을 아주 소위 말해서 진정으로 마음껏 팔 벌려서 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정미경 최고위원, 국민의힘으로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총선 전면에 나서면 대환영입니까? 대환영이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의원은 입장이 같습니다.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거는 누구 손에 지금 달려 있냐? 예.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예. 가장 환영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저는 추미애. 그러면 그 위성 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통해서 총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찾아간 조국 전 장관이 예.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냥 가서 우리가 신당을 만들 수 있도록, 비례 신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아니면 나를 광주에 공천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했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두 가지입니다. 비례신당이 있으면 1번이에요. 예. 그다음에 비례신당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지역구로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본인이 있었던 원래. 결국은 지금 고민정 의원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고민정 의원과 경선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 지점은. 그러면 비례신당을 한다. 가장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박성준 의원님께 질문을 알 수가 없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바라보는 민주당 분위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좀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참 정치인의 숙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UFC 선수예요. 누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상대를 가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누군가와 경쟁한다고 하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경쟁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저는 박창환 교수님 얘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내년 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구도가 저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했는지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밥상을 메뉴를 하나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근데 추정장관이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러한 구도 싸움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추 장관의 얘기와 전 정부의 얘기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과 더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미래에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 정권과 이제 과거와 현 정권과의 이제 혼합된 형태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구도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저는 이거를 추미애 전 장관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는데 저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지역에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같이 경선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전체적인 판 자체를 흐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뭐냐면 경선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시너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경선을 했을 경우에 여타의 지역에 오히려 잠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요. 아무리 지금 뭐 병립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지만 저는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은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 위성정당에 관해서 우리가 4년 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때 당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거제도를 그냥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거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반성한다고 했어요. 고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져간다? 저는 이거 민주당 심판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 지금 심판일이고 근데 아무튼 선거라서 지금 굉장히 치열해져요 지금.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글쎄요. 전 정권의 인물 통상 이제 오비, 올드보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 뭔가 총선과 관련해서 움직일 듯한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자꾸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근데 또 한 분 계시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수석. 여기도 심상치 않아요. 여긴 더 구체적입니다, 지금. 어젠데요. 어제 오늘 내놓은 발언이 연속적으로 나갑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웃음과 함께 얘기를 했지만 학자로서는 이제 끝났다. 침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다가 돌 하나는 들을 각오가 돼 있다. 마음은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질문에 돌 하나는 들겠다. 뭔가 야권 의석 확보에 기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지역구를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석이 달라지지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지금 상황과 관련이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반대한다라고 입장도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견은 현재 뭔가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우리 당내 논의 상황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반대 측이나 뭐 언론에서 보기에는 그 변형된 위성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우려가 있는 거죠. 최인준 변호사, 일단 조국 전 장관 저 정도면 결심한 겁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출마의 결심.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돌을 든다. 돌 하나라도 들겠다. 어디 던지려고 하죠? 돌 던져서 맞으면 이게 위험한 물건으로서 이제 폭처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든 죽창으로도 부족합니까? 이젠 돌까지 들어야 됩니까? 결국 말씀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법학자로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럼 법학자로서 끝났으면 이제 새로운 작가로서 벌써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그거 잘하시면 돼요. 표현의 자유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법률적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그 본인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1심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실형 3년을 받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항소심을 최대한 늦춰서 미국에 있는 교수까지 오시고 해서 그 지금 재판을 늦추려고 했더니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2월 8일 날 미국에서 교수 들어오면 증언하고 그거 안 들어오면 취소한 다음에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더 이상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을 느낀 지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해서 이른바 당랑거철처럼 정말 그 큰 수레가 오는데 거기에 범아제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와 같은 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지금 다가오는 이 법원의 2심 판결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저와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그리 멀게 남아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검찰 쪽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조국 전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이 나왔잖아요. 근데 당시에 기소가 안 됐던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게 1심 나온 뒤에 대검에서 재수사 신속 검토 지시했습니다. 이거 들여다 봐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추가 수사 대상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은 약간 총선 관련된 얘기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준 의원께는 앞서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뭐 위성정당 또는 연합정당에서 반대라고는 얘기 안 하겠다. 그 우려를 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여러 이제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경우에 유성정당의 창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의견이 내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유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원내 다수가 돼야 되고 이제 과반수를 얻어야 되고 일당이 돼야 된다라는 목표하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다수당을 잃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선거 구도로 봤을 때는. 예. 그랬을 경우 그것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유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준석 정당이 창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연동형 됐을 예. 경우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국민의힘도 창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자매정당은 또 나오겠다면 우후죽순으로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좀 제가 잠깐 예. 언급을 하면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보면 작용과 반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작용이 원체 컸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권력의 과정들을 보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권력의 이제 폭주 기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권체 윤석열 정권의 권력의 폭주 기관은 뭐를 했냐면 검찰을 통해서 엄청난 수사와 압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도도 높고 정치를 잘했으면 조국 전 장관의 정책 룸은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1년 한 7, 8개월 됐는데 예. 국민들이 봤을 때 낙지점이다. 이거 예. 제대로 잘못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명분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조국 전 장관도 정책 룸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앞에 얘기한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경우에 예. 또 다른 신당을 만들어서 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룸에 대한 얘기를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과 관련된 자매정당 또는 위성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꾸 들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이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자매정당들이 알겠습니다.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직접 개입해서 만든 당은 하지만 민주당을 표방하거나 민주당과 가깝다고 표방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면. 열어두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정당 창당과 관련된 제도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자기가 돌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책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유성정당은 아니죠. 그건. 비례 목적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연동형 비례. 있다고 아니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요. 예.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무슨 룸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딱 분명해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앞으로 구속돼서 교도소 가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징역 2년이잖아요. 받아놓은 밥상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보세요. 막 영장도 기각돼. 그다음에 막 재판 자기 마음대로 연기해. 막 이런 거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부럽겠어요. 금배지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금배지. 그게 필요해서 지금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거지. 무슨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 정치를 위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룸 이런 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영상의 어제 모습, 오늘 모습 목소리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가타부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각설하고 제 잘못이다 라고 좀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잘 못났다, 제가 눈이 어두웠다, 제가 나이브했다, 제가 대안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속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잘못이다. 검증을 잘못했다. 아니면 뭐
당시 대통령이 설득을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 그런데 과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후보자 신부일 때 그때 민주당에서 엄청난 칭찬들 나왔어요. 사실은. 그 영상도 두고두고 회자되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윤석열 후보자 여러 가지 답변 보면서 제가 딱 정말로 제가 인상 남고 기억나는 거는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했던 것들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게에 대해서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박상훈 교수님, 과거 영상 오랜만에 봤는데요.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일 때 검증 기능을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거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야권 지지층에서는 저런 얘기가 일반화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수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앉힌 거다. 그게 좀 조국 전 장관이 그게 실수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고 조국 전 장관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사실은 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일반화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반성이라고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본인이 총선과 나섰을 때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학자로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학자로서 되돌아볼 측면이 있어요. 검찰 개혁을 갖다가 검찰 개혁의 가장 화두가 뭐였냐면 특수부를 처리하는 겁니다. 특수부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정권 말기에 전 정권 수사하는 데였어요. 근데 그 특수부의 칼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로서 본인이 검찰 개혁을 제일 앞서서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왜 이상한 길로 빠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자 어찌됐든 그래서 본인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고 3대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결 플러스 국민적 판결을 받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열망 이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총선의 구도는 민주당으로서는 선명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 그런데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 아까 추미애 전 장관 말씀할 때도 비슷한 맥락을 설명하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개인적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 사정 때문에 판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당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또는 정말로 뭐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행보 요거를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그림일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동형 위성정당으로 나온다던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역구 출마인데 어디를 나올 수가 있을까요? 뭐 부산이 됐던 본인의 고향인 뭐 부산이 됐던 이런 데 나온다 그러면 박수를 받겠죠. 최인정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쭉 세 분 말씀도 듣고 영상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고 뭐 후회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저는 참 씁쓸합니다. 이미 건너야 될 조국의 강을 이제 어느 정도 건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2차로 조국의 늪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을 지나는데 늪이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팅 조국인 겁니다. 그럼 당 만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오히려 나오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고 하면은 위성정당이 법적으로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만든 것이 위성정당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합당하면 거기에 지원금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무슨 뭐 저쪽 뭐 인공위성 정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공리공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정치 개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이 누구를 찍어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민동형 비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내 표가 찍으면 누구를 당선시키고 몇 명까지 당선시키를 알 수 있는 알 권리와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그 결단을 하는 것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할 일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미정 전 최고위원 보니까 막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손짓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많지 않아서
한 1분 한 10초 남았어요. 한 3, 4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두 분이 사실 선거에 나오시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민주당이 입만 열면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지만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순간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이게 더 머리에 각인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나와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다 떠나서요. 국민들께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다 알았으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 아니 유리하고 불리한 거 저희가 다 내려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시키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말씀드리면 10초 있습니다. 10초가 드리면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희석이 됐다고 보고 다음 내년 총선은 명확한 거죠.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서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 그것을 연동해서 뭐 이렇게 같이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